안녕하세요. 이철희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10장 물질의 성질에 대한 첫 번째 파트입니다. 10장은 강의 내용이 많아서 아마도 3개 정도의 강의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 진행합니다. 10장에서 학습할 내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크게 물질의 상태와 물리량에 대한 개념, 유체의 역학적 운동에서 쓰이고 있는 기본적인 수식, 그리고 아울러 파동으로 대표되는 음파의 전달, 그 특징 등을 알아보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을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유체의 역학적인 운동에서 쓰이는 수식에 대한 이해와 응용이니 그 내용을 좀 역점을 두어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물질은 그 상태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때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둘이 묶어서 유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흐를 유자를 써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고체와의 차이점은 유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저항을 하지 못하고 형체를 변형을 하게 되고 흐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 우주적으로 보면 물질의 제4 상태라고 되어 있는 플라즈마로 되어 있는 물질의 상태가 압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무려 대략 99%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소의 상태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열 또는 전기적인 방전으로 고에너지를 인가를 하게 되면 규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원소의 구조들이 인가된 에너지로 인해서 점차 자유로워져 액체와 기체로 변하게 되는데, 보다 많은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전자와 전자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 핵이 전자가 떨어져 나간 양이온이 되는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의 기체 상태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플라즈마라고 하면은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연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현상들이 있죠. 하나씩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번개가 플라즈마의 한 일종입니다. 번개 같은 경우에는 구름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가 마찰로 인해서 하전이 되게 되면은 그 분리된 입자들 중에 특히 전자 같은 경우에 그 전기장을 뚫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중간 단계에 있는 중성인 기체들을 때리면서 플라즈마 상태로 변이를 시키고 전기장이 더 가속화되면서 지상까지 내려가게 되는 과정이므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즈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북극이나 남극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로라도 플라즈마의 한 현상입니다. 태양에서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코로나 방전에 의해서 그 태양 자체가 플라즈마로 유지가 되어 있고 하전 입자들을 전 우주로 뿌려대고 있는데, 하전 입자들이 지구까지 날아와서 자기장에 의해서 남극과 북극에 모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독특하게 관찰하는 것들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플라즈마는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상태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실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플라즈마의 응용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할 때 현상으로 형광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형광등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진공으로 되어 있는 유리관이 있고, 여기에 전극을 심은 상태로 소량의 수은 원자를 넣고 아르곤가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유리관 벽에다가
형광 도료들을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전기장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전극을 통해서 가열이 되고, 가열이 되면 전기장과 열에 의해서 열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여기서 방출된 원자들이 주변에 있는 수은 원자를 건드리게 되는데, 주어져 있는 수은 원자에 전자가 가서 부딪히게 되면 안정한 궤도에 있던 전자가 천회를 해서 위쪽으로 불안정한 궤도로 올라갔다가 아주 짧은 시간 이후에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함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전자기파가 생기는데, 이때 전자기파의 크기는 그 궤도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통 자외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는 세지만 눈으로 느낄 수가 없는데, 여기서 발생된 자외선이 그 주변에 있는 형광 도료에 또 원소 중에 하나의 전자 궤도에 자외선이 인풋이 되어서 다시 천회를 일으키고, 비교적 에너지 레벨이 작은 상태에서 빛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가시광선이 외부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을 바라볼 수, 밝게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형광등은 대략 1초에 몇 번 정도 깜빡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전압이 220V이고 헤르츠가 60Hz입니다. 즉 1Hz는 보통 주기 함수로 나타내서 이러한 파형을 가지는 것들을 1Hz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60Hz라고 하면 1초 동안에 60번의 이런 사이클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 형광등에서 요 양단의 전압이 1초 동안 60번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전류가 0인 지점이 1초 동안 120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전류가 0이기 때문에 빛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1초에 120번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상 1초에 120번 형광등이 깜빡이 빛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깜빡깜빡하는 현상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 형광등에는 안정기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주파수를 아주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안정기가 보통 20kHz에서 100kHz로 변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깜빡임을 느끼지 못하고 형광등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의 또 다른 예입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발달에서 처음에 평판형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산업화되면서 발달을 할 때 처음에는 CRT, 그 다음에 PDP, LCD, LED, OLED 구조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발달을 해왔는데, 그 중에 한 제품을 담당했던 기술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극이 있고, 이 내에 밀봉을 한 상태에서 아까 얘기를 했던 네온이나 크세논과 같은 방전이 가능한 가스를 충전을 해 둡니다. 그 이후에 밑에 보면은 RGB라고 되어 있는 빛의 3원소에 해당하는 형광물질을 치러놓은 상태에서 전극에 전기장을 인가를 해주게 되면 이 내에서 발생하는 열전자에 의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기장이 생기게 되고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자외선이 방출이 되는데, 이 자외선들이 밑에 있는 형광물질을 건드리고 형광물질에서 다시 그거에 해당하는 RGB에 해당하는 빛들을 발생을 시켜서 외부로 방출이 되면 우리가 그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같이 존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대형화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의 적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얇게 만드는 것과 또한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요. 원리적인 면에서 보면은 응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앞서 보았던 형광등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고요. 우리가 보통 HD급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대략
1920 곱하기 1080 정도의 픽셀을 가진 경우를 HD급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두 개를 사실 곱해보게 되면 대략 한 210만 개 정도의 픽셀이 있을 때 HD급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거 하나가 바로 픽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하나의 픽셀 내부에 보게 되면 방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면 210만 개의 3배, 대략 한 630만, 20만, 30만 개 정도의 작은 형광등이 모여 있는 것이 PDP 디스플레이 패널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형광등과 PDP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상태 중에 플라즈마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응용하고 있는 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원자의 질량과 아보가드로 넘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은 일단 암기를 해 두어야 하는데요. 원자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이 되어야 하므로 다 같이 약속을 해서 나타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정의로 카본 12의 질량을 12U로 나타내기로 정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U가 원자 질량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자 질량 단위는 정의가 12g의 카본이 1몰이므로, 1몰은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있는 물질의 양입니다. 따라서 1U는 그것을 12로 나눠준 값이니까 실제로 양을 따져보게 되면, 질량을 따져보게 되면 1.661 곱하기 10만에서 27승 kg 정도를 갖는 단위가 원자 질량의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 이 밑에 나와 있는 1U 곱하기 1몰이 1g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 단위 질량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크기에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모여있는 숫자들을 곱해주게 되면 그 질량은 1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원자와 관계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관계가 깊은 과학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아보가드로입니다. 아보가드로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이면서 화학자였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법률가가 되었었는데, 후에 수학과 물리학 쪽에 흥미를 느껴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서 결국은 토리노 대학교의 교수로 취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아보가드로의 가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에 존재하는 기체 입자의 수는 종류와 관계없이 늘 같다는 내용 하나, 기체 분자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본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설 하나, 2개를 냈습니다. 살아서는 그 가설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후에 그 내용을 모두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첫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는 훗날 몰이라는 개념의 토대가 되었고, 두 번째 가설 같은 경우에는 분자설의 토대가 되어서 원자와 분자에 관한 내용에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과학자입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이 1몰에 대한 정의입니다. 1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몰이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단위로 쓸 때는 MOL로 쓰게 되는데, 입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아보가드로 넘버는 앞으로 N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있을 때의 물질의 양을 1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I 유니트에서 7개 기본 단위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나와 있는 아보가드로 넘버는 6.0221476 곱하기 10의 23승을 1몰로 한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는데, 너무 숫자가 뒤에가 크니까 6.02 정도까지 끊어서 여러분들은 아보가드로 넘버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원래 원몰에 대한 개념은 예전에는 카본 12, 원자량이 12인 카본 원자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수를
원몰이라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2018년도에 국제도량용위원회에서 다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잘 기억을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물질의 양을 원몰이라고 한다. 아보가드로 넘버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저한테 앞서 수업을 전학기에 들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문제를 풀이를 할 때 특정한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주어진 문제를 읽고 그 다음 정확하게 수식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기는 한 번 두드려서 계산을 완료한다. 이후에 단위를 정확히 고려하고 작성을 한다는 방식으로 계속 연습하길 바랍니다. 학습문제 10.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학습문제 10.1번에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대략 생각을 해보면 탄소 원자가 원몰만큼 있으면 12g이다. 원몰이면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있는 거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나타내보면 탄소 원자의 질량은 12U이다. 이거는 개념이 탄소 원자가 1몰만큼 있으면 12g이다. 이 12g은 아보가드로 넘버만큼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한 개의 질량을 구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상관관계에서 이 값들을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을 써보면 수식은 m이라고 되어 있는 것, 질량 하나를 구할 때 12g 몰이니까 탄소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아보가드로 넘버는 1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정도의 원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어 실제로 나누기를 해보면, 나누기는 계산기를 한 번 이용해서 해주는데 그 크기가 1.99 곱하기 10-23승이고, 단위는 이 뒤에 언급되어 있는 그램 퍼 몰과 아톰 퍼 몰을 복분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단위 환산을 해서 약분할 것들은 약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단위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램만 나타냈습니다. 여기 있는 아톰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램 퍼 여기에 아톰이라고 적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23승 g이다 라는 거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MKS 단위로 그 값을 나타내 주어야 하므로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한 환산 인자를 곱해서, 즉 없애려고 하는 단위를 밑으로 집어넣고 새로 생성하려는 단위를 위로 집어넣어서 그램 단위를 없애주게 되면 1.99 곱하기 10-26승 kg이다 라고 답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산 과정은 항상 수식을 쓰고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고 단위까지 완성한다. 단위는 문제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항상 MKS 단위로 맞춘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물질의 상태에 대한 언급 이후에 물질의 물리량들을 디파인하고 있는 여러가지 물리량들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 파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체 파트에서는 특히 중요한 물성 중에 하나가 밀도입니다. 밀도는 영문으로 데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는 단위 최적당의 질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앞으로 밀도는 그리스 문자 중에 로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밀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단위 볼륨과 단위 매스가 되고요. 중요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볼륨의 단위인 세제곱미터를 써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밀도는 순수한 물질에선 고유한 값을 갖는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밀도를 이용을 해주면 특히 여러가지 혼합물의 분리, 보이는 것처럼 사금을 채취한다던가 하는 데서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중은 스페시픽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 그래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0도씨 1기압의 공기 또는 4도씨 1기압의 물 기준으로 한 유체의 밀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specific gravity, 비중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것은 기준을 갖는 물질분에 내가 알고자 하는 물질의 밀도 값을 비교를 해서 나타낸 값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단위가 얼마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비중의 정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중을 대문자 S로 표현을 해줬을 때 기준이 되는 물질의 밀도를 밑에,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물질의 밀도를 위에 쓰고 비중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에서 보이는 메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은입니다. 수은은 물처럼 흐르는 은이다 라는 뜻으로 수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 상호상합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원소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은이 하나, 또 하나가 브롬입니다. 수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탈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비중 쪽에서 수은을 보여주면서 언급을 해주는 이유는 수은의 비중이 13.6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주변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수은의 비중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은은 아주 많은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수은은 녹는 점이 대략 한 30, 영하 38도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온에서는 액체이고 다른 메탈들하고 아주 잘 결합을 하고 철하고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메탈과 결합해서 아주 안정적인 금속 재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아말감이라고 하고, 그 아주 안정성이 높고 그 가공성이 좋기 때문에 뭐 치과 치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에는 잘 안 쓰이지만 온도계에 많이 쓰여서 우리가 보통 방송 같은 데서 아직도 온도 얘기를 할 때 뭐 수은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수은이 예전에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산업적으로 중요한 물질이니까 그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13.6이라고 했으니까 그것 또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의 단위가 얼마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퀴즈로 남겨둘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물질의 밀도에 대한 표입니다. 물질의 밀도에 대한 표는 어느 책에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필요할 때 참조를 하면 되고요.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이 되는 물질의 밀도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은 4도시에서 정확히는 3.98도시에서 그 밀도의 크기가 1.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표를 보면 항상 크기도 봐야 되지만 그 위에서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밀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단위가 kg/s 세제곱미터입니다. 즉 1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000이네요. 즉 물은 3.98도시에서 1 세제곱미터가 1000kg의 질량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0도씨 기준으로 해서 1.229 kg/s 세제곱미터의 밀도를 갖습니다. 물하고 공기를 따져보니까 대략 1000배는 안되고 한 8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가볍긴 하지만, 밀도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위 부피당 질량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 언급을 했던 수은입니다. 수은은 밀도의 크기가 13.6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물 대비해서 대략 크기가 13.6배가 더 크네요. 밀도가 아주 큰 물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잠깐 보면 비커 안에 수은이 담겨 있고 그 위에 동전을 던졌더니 동전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은의 밀도가 위에 있는 동전의 밀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동전이 위에 떠 있는 거고요. 동전은 은화라고 하면은 보통 은이 주종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에 뜨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계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밀도가 높은 것은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은 이미지화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내기는 했는데 사실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태양과 같은 항성들이 질량 수축을 해서 아주 덴스하게 질량이 한 군데에 모여있는 별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죠. 공전을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는 그 밀도가 대략 10의 18승 정도의 오도를 가지고 있으니 뭐 다른 물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밀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블랙홀은 사실 중성자별보다 밀도가 더 크기는 하지만 관측이 쉽지 않고, 뭐 얼마 전에 이미지를 뭐 찍었다고는 하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미지화 되어서 뭐 블랙홀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다가오긴 했습니다만, 영화에서도 사실 보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들이 빛이 잡혀서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블랙홀의 주변에 있는 빛인 거지, 사실상 블랙홀의 중심부는 검게만 표현이 되었죠. 관측이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제풀이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 10.2번입니다. 지름이 5cm인 금으로 만든 공이 있고, 이 공의 질량을 구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금 원자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질량도 구하고 원자수도 구하라고 합니다. 금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1몰이 197g이라고 되어 있는 원자량도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과 원자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지름이 5cm인 금으로 만든 공은 부피가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질량이 있을 겁니다. 주어져 있는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게 되면 몇 몰인지 알 수 있고요. 몇 몰인지 알면 원자수도 몇 개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식을 보면 원자수는 앞으로 보통 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n은 그냥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아보가드로 넘버에 몇 몰이 있는지를 알면 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몰 n은 몰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몰수는 주어져 있는 질량을 원자량 또는 분자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원자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것을 알면 되겠네요. 아보가드로 넘버는 알고 있고 원자량, 분자량도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금이 몇 g인지만 계산을 해내면 됩니다. 그럼 질량을 알아야겠네요. 질량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수식을 써보면, 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수식 중에 뭐 F는 MA에서 M도 질량이고 여러 가지 수식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밀도가 관계되어 있는 항목으로 질량은 로우 곱하기 V로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문제의 조건 중에서 밀도가 주어졌고 부피는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질량을 결정을 하는데, 부피가 먼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금으로 만든 공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로 환산을 해서 지름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은 3분의 4 파이 r 3승을 쓰면 되고, 여기에 그 값들을 대입해서 부피가 얼마인지 구하는데 3분의 4 파이는 3.14, r은 5cm인데 mks 단위로 나타내면 반지름이 2.5cm이고 2.5cm는 미터로 나타냈을 때 0.025m이므로 3승까지 해서 계산을 하면 부피가 6.54 곱하기 10-5승 세제곱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질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질량은 조금 전에 주어져 있는 금의 밀도를 쓰고 금의 밀도에서 조금 전에 구한 부피를 곱해서 나타내면 되는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크기는 1.16, 단위는 질량이기 때문에 kg입니다. 그러면 질량을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은 원자수를 구하는데, 원자수 n은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 대입을 해주면 아까 금의 밀도가 주어져 있고 원몰이 197g 이라고 되어 있는 몰 질량도 있으므로 1몰에 197g, 1.26kg은 계산을 위해서 g으로 1260g이라고 써준 이후에 아보가드로 넘버를 구해지면 원자의 개수는 3.85 곱하기 10의 24승 개다라고 나타내주면 됩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수식을 정리를 하고
주어져 있는 조건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자꾸 하길 바랍니다. 물질의 상태 중에서 고체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체는 주변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고체를 구분해서 나타내 보면 크게 결정형과 비결정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정형은 크리스탈린, 비결정형은 아우포스라고 보통 명명을 합니다. 결정형의 특징은 3차원적인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입자 사이의 인력이 보통 균일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특정한 온도에서 녹는 점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녹는 점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 면이 갈라지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평평한 면을 가지고 명확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비결정형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 열 에너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특정한 온도에서 한꺼번에 녹지를 않지요. 인력이 약한 데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즉 그걸 외부에서 관찰을 하면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고온에서 연화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고분자 같은 것들 재료를 얘기를 할 때 고분자는 비결정형 구조의 대표적인 고체인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녹는 점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점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Tg라고 해서 그 고분자의 한 물성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비결정형 고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에 가까운 성질을 보이고 있지만 액체보다는 그래도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액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유리, 폴리에틸렌이라고 되어 있는 고분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비결정형 고체에 해당합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얘기 들었겠습니다만 액체와 같은 성질 중에 하나가 장시간 유리를 방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유리가 흘러내려서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된 학교에서 보면 밑에 있는 부분의 유리가 위에 있는 유리 부분보다 더 두꺼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흐름성이 있다는 거죠. 열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액체와 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체에서 물질의 성질을 특성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역률입니다. 역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스 모듈러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 정의를 통해서 즉 변형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통해서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줍니다. 그럼 변형력과 변형률을 하나씩 살펴보면 변형률과 변형력으로 나타내는데 변형률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늘어난 길이와 원래 길이의 비이고 변형력은 변형을 일으키는 힘의 단면적에 대한 비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에서 초기에 주어져 있는 길이가 L제래로 되어 있는 물질에 외부에서 힘을 주어서 델타 L만큼 길이를 늘리게 되면 이때 변형률은 스트레인이 L0분의 델타 L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L0는 원래 길이, 델타 L은 늘어난 길이입니다. L0분의 델타 L로 결정이 되는데 단위를 가만히 보면 둘 다 길이의 단위를 가지므로 단위가 없는 어떤 특정한 숫자로만 디파인 되는 것들이 변형률입니다. 변형력은 변형을 일으키는 힘의 단면적에 대한 비라고 얘기를 해서 정의는 스트레스라고 하며 F 나누기 A로 결정이 됩니다. 즉 압력의 단위와 같게 되죠. 다시 의미를 보게 되면 외부에서 힘을 주어야만 변형이 생기는데 이때 주는 힘 F를 이 부분을 확대해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단면의 면적으로 나눠 놓은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변형률 따로, 변형력 따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스 모듈러스에서는 요거 두 개의 비율, 즉 스트레스를 스트레인으로 나누어서 영스 모듈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값들이 각 물질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므로 이 영스 모듈러스를 통해서 어떤 재료인지를 알 수 있고 반대로 어떠한 분야에 어떤 재료를 써야 적합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스 모듈러스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즉 압력의 단위와 같은 단위를 갖는다는 것들을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인으로 나누는 것 값이 영스 모듈러스이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학습문제 10.3입니다. 구리선의 길이가 1.5m이고 반지름이 0.5mm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구리선 같습니다. 가해준 힘이 2000N일 때 늘어난 길이가 2.73cm이면 영스 모듈러스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죠. 앞에 나와 있는 정의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줍니다. 영스 모듈러스는 y는 위에 있는 스트레스를 스트레인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인으로 나눠주니 F 나누기 A를 델타 L 나누기 L0로 다시 해준 겁니다. 복분수의 꼴이므로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나타내 보면 이러한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구리선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원형의 선일 테니 여기 나와 있는 단면은 반지름을 이용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 r 제곱으로 바꿔준 이후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할 때는 항상 단위를 MKS 기준으로 맞춘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주어져 있는 단위에서 힘은 2000N, L0는 1.5m, 초기의 길이입니다. 델타 L은 늘어난 길이인데 2.73cm이므로 2.73 곱하기 10-2승 미터, 파이 r 제곱은 파이 쓰고 반지름은 0.5mm이므로 5 곱하기 10-4승 미터라고 써서 제곱까지 해주는데, 계산기는 한번 두드려서 연산을 통해서 답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 크기는 1.4 곱하기 10의 11승으로 나오고 단위는 내가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뉴턴, 미터, 미터의 제곱 등을 가만히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단위 환산이 되므로 남는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므로 이렇게 기입을 하고 답을 완성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시험이든 과제물이든 제출을 하면 됩니다. 물질의 상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의 상태 중에 하나인 물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표의 70%는 물로 덮여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분자이죠. 화합물이면서 물의 특성을 잠시만 살펴보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산소와 수소가 화학 결합되어 있는, 공유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H2O라고 화학식을 쓰고요.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산소 하나와 수소 둘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루고 있는 각도가 대략 104.45 정도이고, 산소 원자의 중심과 수소 원자의 중심 간의 거리가 95.84 피코미터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피코 같은 경우는 제가 과제물로도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강요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0-11승의 오도를 갖는 거고요. 이 이외에도 메트릭 프레픽스가 10보다 큰 경우와 10보다 작은 경우 구분해서 모두 암기하라고 했으니 잘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보통 상온상압에서 무색 투명이고 무미 무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0도시에서 녹고 100도시에서 끓는 특징을 이용해서 자연계에서 기준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물의 밀도는 1g/, 세제곱센티미터로 최대일 때가 4도시, 정확히 말하면 3.98도씨 정도일 때가 밀도가 최대입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더 높은 온도에서도 밀도는 1보다 더 작게 되는데 우리가 대략 1 정도로 기억을 해주고 보통 자연계의 기준으로 또한 많이 활용을 해줍니다. 물이 얼게 되면 얼음으로 변하게 되는데 얼음으로 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자들과 수소 결합을 하면서 삼연체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분자량에 비해서 비열이 크다. 그리고 극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해 능력이 뛰어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밑에 있는 이미지는 아름다운 지구고요. 물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울퉁불퉁하고 볼품없는 지구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물 기반에서 물질의 특성, 상태를 언급을 할 때 자주 언급되는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스스로 또는 이종간, 결합하고 있는 힘을 각각 응집력과 접착력으로 나타냅니다. 응집력은 같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베이스의 힘들을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접착력은 서로 다른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접착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본드 같은 것들 얘기할 때 접착제라고 하는 이유가 이종 간의 물질을 붙게 해주는 인력 베이스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면 물과 물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응집력이 물과 모세관 벽 사이의 인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관이 있는데 유리관에 수은이나 물을 채우게 되면 수은은 위로 볼록하게, 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하게 수면을 형성을 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응집력이 접착력보다 커서, 즉 수은끼리 뭉치는 힘이 수은과 옆에 있는 유리박하고 가지는 인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요 면이 내려가고 여기가 볼록하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현상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되고, 물은 그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미지에서의 수은 같은 경우를 보면, 물방울을 보게 되면 이슬이 맺히는데 동글동글한 이유는 물 분자들까지 끼리 가지는 응집력 때문에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성질로 동글동글하게 그 이슬의 형상을 유지를 하고, 요 물 이슬 밑 부분과 풀립, 물과 풀립 사이에는 접착력이 작용을 해서 형태를 여기에 고정을 하고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 베이스의 혈액을 잠깐 보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헌혈을 하러 가면 혈액 검사를 해서 A형인지 B형인지 따지게 되는데, 그때 따끔하게 침으로 끝에, 손가락 끝에 피를 내게 하고 얇은 유리관인 모세관을 갖다 대면, 갖다 대자마자 빨아들이는 것도 아닌데 혈액이 유리관을 이렇게 타고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 전공에서 유체역학을 심화해서 배우게 되면 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다시 배울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물이 유리벽과 가지고 있는 접착력이 응집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위로 딸려오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체와 압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체와 압력 부분부터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자주 출연을 하니 잘 듣고 잘 암기하고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유체는 플루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흐르는 바디라는 뜻이라고 앞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유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유동성, 등방성, 압축 및 비압축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유동성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기체도 액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치 에너지를 낮추려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압력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요. 등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체에서는 그 대상에서 가지고 있을 때 성질과 분포가 방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성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에 B관에 물이 있게 되면 X방향이든 Y방향이든 Z방향이든 그 성질이 모두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유체입니다. 또 하나, 유체 같은 경우에는 압축이 되는 유체가 있고 압축이 안 되는 유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체가 압축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비어있는 주사기를 위해서 힘을 가해서 볼륨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압축되는 것이고요. 비압축되는 것들은 물 같은 액체들이 보통 해당합니다. 압축되고 비압축됨에 따라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 가운데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밀도가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잠깐 보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 유리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막혀 있고요. 이쪽은 열려 있네요. 그런데 P0는 PATM이라고 써 있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압력이 대기압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열려 있으니까 지구상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압력은 지구의 대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의 대기압은 보통 1기압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유체가 채워져 있네요. 물이라고 봐도 되고 오일이라고 봐도 되고 수은이라고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내부에는 기체인지 액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체가 차여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액체들의 수위를 보니까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아서 H만큼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은 이 안쪽에 있는 압력과 이 바깥쪽의 압력이 대기압인데 누가 더 압력이 높을까 입니다. 금방 알겠지만 압력은 이 시스템 내부에 있는 것이 압력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수위를 보니까 액체를 이렇게 밀어내서 이쪽을 더 높게 위치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압력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압력이 얼마다, 여기서 가지는 압력이 얼마다, 이거의 압력 차이는 얼마다, 대기압 대비해서 시스템의 압력이 얼마로 계산된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압력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 위에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압력이라고 하면 그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압력은 프레셔 이퀄 포스 나누기 에리어로 되어 있고 그 SI 유니트에서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을 제곱미터로 나누어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파스칼이라고 되어 있는 과학자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이 압력에 대한 단위를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테니 그 정의를 잘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통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나타내는데 보통 1atm이라고 씁니다. atmosphere의 문자 표현입니다. 1기압은 MKS 단위계로 나타내는 SI 유니트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SI 유니트로 치환을 해서 쓰면 101325 파스칼이 1기압에 해당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크기는 1기압에 해당하는 각각의 압력 단위를 나타낸 것인데요. 각각 보면 101325 파스칼, 760mm 수은, 760 토르, 14.7 psi, 1.01325 바 또는 1033 2.75 mm 물로 표현이 됩니다. 모두 암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1기압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압력이라는 뜻이고요. 파스칼로 나타냈을 때 옛날에 토리첼리가 실험을 했었는데 토리첼리가 수조에 수은을 채우고 유리관을 채워서 거꾸로 들었더니 760mm 수조로부터 높이까지 수은이 차 있더라 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또 1기압은 토리첼리가 실험을 한 수은 베이스의 값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토르라고 쓰기도 하고요. 저기 미국 애들, 영국 애들이 많이 쓰는 PSI 단위로 쓰게 되면은 14.7 PSI가 되기도 합니다. 10의 5승 파스칼, 잘못 표현이 된 겁니다. 10의 5승, 105파스칼이 아니라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10의 5승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1바라고 표현을 해주니 10의 5승만큼 돌리게 되면 1.01325 바가 1 ATM으로 쓰이게 됩니다. 물기둥으로 따지게 되면 10m가 넘는 것으로 물기둥이 유지가 됩니다. 아까 밀도 얘기하고 비중 얘기할 때 수은의 비중 밀도가 얼마인지 얘기를 할 때 13.6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760mm와 물기둥이 가지고 있는 대략 10m 정도의 비율이 정확히 비중과 밀도의 비율만큼입니다. 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리첼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의 과학자입니다. 수은으로 테스트를 해서 1기압이 760mm 수은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혔고
많은 정력적인 활동을 했었는데 수은으로 너무나 많은 실험을 해서 몸이 일찍 상했고 결국은 40도 안 돼서 사망을 했습니다. 앞서 잘 표현을 못했는데 수은은 우리 산업이나 뭐 일상생활에 아주 많이 쓰이지만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이니까 참 조심해서 다뤄야 될 물질입니다. 압력에 대한 전개를 통해서 많이 쓰이는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량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질량은 로우 곱하기 V로도 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용기가 있다고 해주면 부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단면적에 그 높이로 곱해주면 되니까 질량은 로우 곱하기 AH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면이 일정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힘 같은 경우에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유체 같은 것들이 지구상에 있다고 해줄 때 그 무게로 중력을 가늠하는 경우가 많은데 힘은 F는 ma라고 써줄 수도 있는데 지구상에서의 무게라고 해주면 보통 weight W로 무게로 나타내고요. 그 크기는 당연히 mg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수식에 m을 보니까 low v 또는 low ah라고 쓴다고 했으니 힘을 구하는 공식은 F는 ma를 써도 되고 W는 mg를 써도 되지만 주어진 유체에 가해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는 로우 곱하기 A 곱하기 H 곱하기 G로도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으니 힘을 로우 A, H, G를 갖다 넣고 A로 다시 나눠주니까 A가 약분이 되고 P가 로우 G, H로 결정이 된다는 수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어떤 유체가 있는데 유체가 이만큼 있을 때 이 유체의 밀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중력 가속도는 9.8이고 이 유체가 표면으로부터 높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높이를 측정할 수 있으면 압력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산된 요만큼 로지 H 값을 보통 기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센서죠. 측정을 하는데 그 값들을 우리가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로우지 H를 게이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기본적으로 일기압이 가해지고 있죠. 물론 에베레스트 가고 저 성층권 가고 그럼 압력이 일기압이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기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되는 압력은 게이지압이라고 해서 로우지 H만 결정이 되는데 실제 압력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이만큼의 P0와 즉 대기압과 로우지 H라고 되어 있는 게이지압이 합쳐진 압력을 우리가 실제로 받고 있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이지 압력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P0 플러스 로우지 H를 absolute pressure, 즉 절대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기억을 해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유체에서 나타내는 압력만 구해서 로우지 H를 계산을 해주면 게이지 압력, 로우지 H에다가 우리가 대기압, 일기압을 더해서 나타내게 되면 그것을 절대압력이라고 구분해서 기억을 해줍니다. 위에 있는 수식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압력이라고 되어 있는 P는 P0 플러스 로지 H이다 라는 것에서 P0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일기압이고 유체의 밀도, 중력가속도 G, 높이 H를 곱해서 압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압력은 액체의 질량 필요 없고 밀도하고 높이만 알면 압력을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물과 연계를 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그랑블루라고 번안이 돼서 국내에 소개됐던 영화입니다. 잠수하는 영화인데요. 여러가지 스포츠 종목 중에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가 있는데
이렇게 수면이 있으면 수면 밑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갔다가 제정신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따지는 스포츠 종목이 프리다이빙입니다. 그 스포츠 종목 중에 노 리미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사람이 숨 한번 크게 쉬고 줄 타고 쭉 기계 타고 내려갔다가 정신이 잃지 않고 위로 다시 올라오는 걸 겨루는 것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아주 아름답고요. 유체의 압력에 대한 이해도 높여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영화를 다운받아 보거나 뭐 구해서 보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제약이 덜 하니까 한 번쯤은 받으면 좋은 영화 같다 보면서 유체의 압력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넣어놨으니 한 번쯤 봐두기 바랍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심 10m만 내려가게 되면 일기압만큼의 압력이 더 인가됩니다. 따라서 이 밑으로 10m만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대기압, 일기압 플러스 1기압의 압력을 받으니까 이 지점에서 2기압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깊은 데, 지금 현재까지 관찰된 데 중에서 가장 깊은 데가 어디냐면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에 챌린지 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깊이가 무려 10.99km입니다. 아까 10m가 1기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1km죠. 그러니까 1000기압이 넘는 압력을 그쪽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잠수정을 통해서 그쪽을 탐사를 하고 그 밑에서 심지어 어류가 살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지구인들이 버린 쓰레기가 거기서도 관찰이 된다 라고 하는 유튜브도 봤었는데 무지막지한 압력이 심해에는 인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해에서는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요. 심해 어리는 불해가 없죠. 1000기압을 이길 수 있는 불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해가 없는 가운데 생활하는 어류들만 그 심해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랑브루에서 나왔던 그 프리다이빙의 한 종목이 밑으로 쭉 떨어지고 올라오는 그 종목이 노 리미트라고 하는 건데 뭐 무제한인데 지금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비공식적인 세계 기록이 253.2m입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고요. 비공식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은 한 200m 정도 될 겁니다. 즉 물 밑으로 200m 들어갔다가 정신이 잃지 않고 다시 나온다는 거죠. 숨을 참는 것도 힘들 텐데 제가 더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물속으로 200m를 들어가게 되면 20기압 이상의 압력을 내 몸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깊이 잠수를 하게 되면 피 흘리고 정신이 잃고 사망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위험한 스포츠인 거죠.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금일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향후 내용은 파트 2에서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학습해서 강조한 내용들 암기를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진행될 유체역학 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금일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